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가든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5살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2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이 제 집이 되었고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행복해하는 친구들 옆에서 저는 현실의 벽 앞에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 혼자 독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갈 곳도 이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작은 방 하나 얻기조차 힘들었죠.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날 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다른 아이들 숨소리,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립 후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죠. 다행히 3일 만에 작은 국수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는 국수집이었고 사장님은 저보다 12살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알바를 시작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물으셨어요. 희정아, 일은 할만해? 네. 집은 어디야? 그 순간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얼마 전에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잠시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는 저를 부르시더니 따뜻한 멸치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맑은 육수에 계란 지단과 송송 썬 파가 들어있는 그냥 평범한 국수였어요. 먹어봐. 몸이 약해 보인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장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옆에 앉아서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찜질방 생활이 무척 힘들 텐데, 우리 가게 위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는 게 어떨까? 아, 오해하진 말고, 부담스러우면 대신 조금 일찍 와서 오픈 준비를 도와줘도 되고. 사장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저는 국수집 위층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6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제일 좋은 궁전 같았죠? 그곳이 온전한 저만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끼니를 거를까봐 항상 밥을 챙겨주셨고 감기라도 걸리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희정아,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장님을 통해 누군가를 어떻게 아끼는지, 어떻게 배려하는지, 어떻게 함께 웃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희 사이도 자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은 장미꽃다발을 건네주시며 저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비록 제가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사장님은 그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러 22이 되던 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결혼 후 저는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사별하신 후 혼자 남편과 도련님,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희정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예쁘고 바르게도 컸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희정이 엄마 해줄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님을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고아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지만 그것보단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며 예뻐해 주셨죠. 결혼한 지 1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도 손녀를 보시고는 더욱 좋아하셨어요. 평생 아들만 키워오셔서 그런지 딸인 손녀가 너무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온종일 아기만 보고 계실 정도로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남편의 사랑, 시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도련님이 결혼을 한 후였어요. 저는 도련님의 결혼이 정말 기뻤어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 동서가 생긴다는 것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첫인상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으셨고 큰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셨거든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세련된 정장, 당당한 어깨. 제가 동네 아줌마 같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리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가 될 분의 정중하지만 당당한 인사에 저는 조금 위축되었어요. 동서와 도련님의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치렀는데 제가 치른 소박한 결혼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드레스도 부케도 하객들도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어디에 둘까요? 아, 그건 희정이한테 물어보거라. 우리 집 일은 다 희정이한테 물어보면 돼. 우리 희정이가 알아서 척척 잘하거든. 아, 저기, 이거는 어디에? 그때 시어머니는 다시 동서에게 한마디 하셨죠. 유리야, 아무리 희정이가 나이가 어려도 우리 집 맏며느리인데 형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니? 동서는 당황했어요.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동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리고 식사 도중 동서는 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김치 좀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요. 네, 물론이죠. 저는 얼른 일어나 김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동서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동서와 둘이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가 접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두면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뭐 그렇게 놀래. 어머님이 안 보고 계실 때까지 형님이라고 해야 해? 설마 계속 형님 소리가 듣고 싶은 건가? 동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 소리가 듣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둘만 있을 때 갑자기 바뀌는 동서의 행동에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괜한 말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평온했던 일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들어온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죠. 전 부치는 것부터 송편도 빚고 나물도 무치고 명절 음식 준비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 어머님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네요. 내일 아침에 가도 될까요? 아이고, 그러니? 첫 명절인데 미리 오면 좋겠지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쁜 걸 어쩌겠니? 희정이가 집에 있으니 음식 걱정은 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차피 그동안 혼자 준비했던 명절이지만 음식 준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그 소리는 마치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니 음식하는 건 당연하고 밖에서 하는 일은 좀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의 괜한 자격지심이었을까요? 하지만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는 제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명절 아침, 동선의 부부가 왔어요. 동선은 손에 아주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저도 알 법한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어머니 선물 준비했어요. 요즘 인기 있는 가방이에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걸로 골랐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어머, 유리야. 아이고, 바쁠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니? 정말 예쁘구나.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 선물은 어머님께 드릴 수 있죠? 평소에 바빠서 잘 못 오는데 항상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능력 있는 동서와 제가 스스로 비교되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며칠 동안 고생하며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동서의 선물이 더 좋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의 못난 마음이었을까요? 동서는 여전히 가족들 앞에서는 저에게 형님이라며 깍듯이 대했지만 둘만 있을 땐 어김없이 말을 놓았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자꾸 잘하려고 하면 어머니 기대치가 높아지신다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큰 상 차리면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못 도와줘. 자기가 계속 그러면 나까지 피곤해지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님은 선물을 좋아하시던데 자기도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일할 생각을 좀 해봐.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무시하는 말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사실 그 말들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서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준비에는 빠졌고 대신 선물이나 여행권으로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도가니탕도 몇 시간 동안 끓여드리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동서는 마사지 의자를 선물로 사드렸어요. 몇백만 원 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허무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잘해주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게였어요. 남편의 국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근처에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계속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겠지, 나아지겠지 하며 버텼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제가 가게 일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어머니께는 걱정하실까봐 가게 사정은 따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가게 일과 집안일 모두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중간에 집안 행사라도 있으면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했답니다.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미안해, 희정아. 가게 일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은 걸 알아. 조금만 더 참아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할게. 남편도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가 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게 사정이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아, 좀 버텨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상함, 끝이 보이지 않는 피로감,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티며 지내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희정아,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문을 닫을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일이야, 여보? 설마. 임대료가 6개월째 밀렸어. 보증금도 거의 다 까였고. 건물주가 내일까지 임대료 준비가 안 되면 나가라고 하네. 그리고 재료비 외상값에 대출 이자까지 도저히 못 버티겠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출은 얼마나 되는데? 원래 있던 대출에 그동안 매출이 줄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더니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금액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죠. 미안하다, 희정아.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너를 데려온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하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막막했거든요.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내일부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가게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국수집, 저의 인생에서 첫 전환점이었던 곳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심각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사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빚도 8천만 원 정도 생겼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아휴, 그래서 네가 요즘 그렇게 가게에 자주 나갔구나.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딸을 맡겨두고 매일 늦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아니다. 그동안 너희가 고생이 많았구나.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셨어요. 혹시 남혁이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 볼까? 아니, 남혁이네는 둘 다 일을 하니 조금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잖니? 시어머니의 제안에 저희는 염치 없지만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련님께 사정을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도련님 부부가 함께 왔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당장 급한 돈이 얼만데? 일단 당장 급한 건 2천만 원 정도. 그럼 급한 일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련님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깐, 2천만 원이라고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동서를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리야. 도련님이 말리려고 했지만 동서는 계속했죠. 남혁씨, 우리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한 번 망하면 또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돈을 빌려줘도 과연 갚으실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어려운 부탁인 건 알지만 마치 저희를, 아니, 저희 남편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갚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갚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사업 망한 사람들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동서의 말이 점점 매서워졌어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형님도 사회생활이나 사업 경험도 없고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유리, 무슨 말이야 그게? 조용히 못해? 도련님이 화를 내며 동서를 제지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온 후였어요. 남혁씨, 나는 사실을 말한 거야.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을 그냥 줄 순 없다고. 시어머니께서도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어요. 유리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니? 그만하거라. 아니, 어머니.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래도. 아, 왜 항상 어머님은 형님 편만 들어주세요. 저도 아주버님 일은 안타깝지만 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다 같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 이유리 그만해. 엄마, 오늘은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형,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동선회가 돌아간 후 저희 집엔 정막만이 흘렀어요. 저와 남편 모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들에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고 슬펐어요. 저는 정말 가진 게 없었거든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사회생활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겠다 결심했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절망의 바다에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제 결심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다음날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반찬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어요.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이었지만 당장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반찬 가게에서 일해볼까 해요. 반찬 가게? 거기서 뭘 하는데? 뭐, 반찬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희정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정말. 괜찮아요. 지금은 일단 누구라도 뭐든 해봐야죠. 그렇게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도 볼 수 있고 저녁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또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어색하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사장님, 시금치 있어요? 요즘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희정씨, 오늘 무생채 있어요? 우리 남편이 여기 무생채만 찾아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반찬들을 많이 찾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점점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희정씨, 손님들이 희정씨 반찬을 많이 찾네. 특히 김치는 정말 일품이야. 어디서 배웠어? 시어머니께요. 아, 그래도 젊은 사람이 손이 야무져. 사장님은 60대 중반에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희정씨, 잠시 얘기 좀 할까?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에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어머, 사장님, 많이 심각하신 거예요? 의사가 적어도 6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하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할까 해. 가게 정리요? 저는 사장님의 건강도 너무 걱정되었지만, 사실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희정 씨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이요? 응, 혹시 이 가게에 맡아서 해보지 않을래? 네? 제가요? 물론 지금 희정 씨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일단 그냥 넘겨줄게. 대신 매달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는 조금씩 나눠서 갚으면 돼. 어때?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정말이세요? 응. 그동안 내가 보니까 희정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지 알겠더라고. 그리고 손님들이 희정 씨를 좋아해. 싹싹하고 친절하다고. 물론 음식도 맛있고, 이 가게를 맡길 사람으로는 희정 씨만한 사람도 없어. 사장님의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과연 내가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동서 말대로 경험도 없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사장님, 정말 감사한데 저는 이런 장사 경험이 없어요. 아이고, 경험은 해보면서 읽는 거야. 그리고 이미 3개월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다 배웠잖아. 근데 또 뭐가 필요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아이고, 희정아, 네 능력을 인정받았구나.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희정아, 해보자. 정말 좋은 기회야. 나도 많이 도울게. 남편의 지지를 받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사장님께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반찬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김치,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포장이나 야채 다듬기, 청소하기, 계산하기 등등 많은 일들을 도와줘서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찾아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는데 참 뿌듯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정말 꿈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도시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 했거든요. 도시락 주문. 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몇 개 정도 주문하실 건가요? 일단 20개 정도요. 매일은 아니고 주 3회 정도? 20개씩 주 3회면 월 240개. 이건 정말 큰 수입이 될 것 같았어요. 네, 해드릴게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게 도시락 배달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도시락도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도와줄 분도 구했답니다. 매출이 늘어가니 서서히 빚을 갚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매달 꾸준히 갚아가니까 8천만 원이라는 큰 돈도 머지않아 다 갚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건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였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친구들도 다 맛있다고 해.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엄마는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반찬 가게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은 동서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적대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남여가, 너희 형수가 정말 대단하다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우와, 형수 정말 대단한데요? 하긴 형수 음식이 원래 끝내주잖아요. 아니, 작은 반찬 가게인데 다들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대기업인 줄 알겠어요? 유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반찬 몇 개 팔아서 언제 그 많은 빚을 다 갚을지 좀 걱정이 돼서 그러죠, 어머니. 동서의 말에 순식간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동서, 걱정 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같은 거 안 해줘도 돼. 저는 처음으로 동서에게 말을 놓았죠. 가족들은 전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반찬 가게를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동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건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무례하게 굴면 나도 안 참아. 앞으로 조심해줘. 그 말을 하고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저를 믿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지기로 결심했거든요. 제가 욕먹는 건 우리 가족들과 저의 가게까지 욕먹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건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어요. 도련님이 찾아왔죠.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도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시며 달려오셨죠. 남여가,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형, 나 이제 다 끝났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형,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진우를 너무 믿었어. 회사 통장 관리까지 맡겼는데 그 동업자 놈이 나 몰래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어. 회사는 부도 났고 투자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집도 압류당했어.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유리랑 나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련님이 고개를 푹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큰 피해를 본 거야. 거의 다 잃었어. 투자받은 돈도, 우리가 모은 돈도, 집까지 전부 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 들린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남혁씨, 어떻게 된 거야? 집 앞에 사람들이 쫙 깔렸어. 말 좀 해봐. 어떻게 된 거냐고. 미안해, 유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말대로 진우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뭐라고? 그럼 진우 씨가 정말 배신을 했단 말이야? 맞아.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실 형이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도 어려웠어. 유리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이 어려운지도 모르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니 동서에게도 미안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정말 어떻게 되는 건데? 동서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동서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이 압류당해서 당장 갈 곳이 없어. 유리야, 정말 미안해. 도련님이 동서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동서는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지금 우리 회사도 어려워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연차 오래된 여자들이 제일 위험하대. 이제 우리 어쩌면 좋아. 동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불안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남여가, 유리야, 일단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어머니. 희정아,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두 분 식사는 하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요. 잠깐 기다려요. 얼른 밥 차려 드릴게. 여보, 당신은 도련님 방에 이불 좀 가져다 드려요. 그래. 희정아, 고맙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동서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애꿎은 입술만 깨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새로운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동서 부부가 저희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저와 동서는 그날 뒤로 대화는 없었어요. 동서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저는 반찬 가게로 바쁘니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딸이 열이 39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남편은 모임이 있어 나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저 혼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때 동서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남준 씨는 연락도 안 되고 어쩌지 택시를... 형님, 그럼 내가 태워줄게요. 얼른 병원 가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동서는 계속 딸아이를 돌봐주었어요. 제가 원무과에 다녀오는 동안 물도 떠주고 서연이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서. 나 혼자였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뭘요? 가족이잖아요. 그때 동서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했죠? 아이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른답지 못했어요. 그날 밤 동서와 제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동서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요. 잠 안 오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좀. 동서가 고개를 돌리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운 것 같았어요. 저는 동서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말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때문에 불편하죠?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형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왜 나한테 잘해줘요? 가족이니까요. 동서는 그 말을 듣고는 깊은 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형님을 질투했어요. 질투라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한 동서가 저를 질투했다니요. 형님은 늘 어머니께 예쁨 받고 가족들 모두 칭찬만 하잖아요. 거기에다 어리고 예쁘기까지 안 해? 치.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회사 일에 찌들려서 성격도 이상하고 그래서 괜히 심술이 났던 것 같아요. 거기다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데 형님이라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동서의 태도 뒤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니. 나도 형님처럼 가족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격인가 봐. 그러니까 더 일에만 매달렸고 바빠지니까 가족들과는 더 멀어지고. 동서, 특히 형님이 반찬 가기 시작했을 땐 진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나같이 오래되고 연차 많은 여자들 내보내려고 하지, 구조조정 이야기는 나오지. 근데 형님 가기 잘 된다고 하니까 괜히 질투도 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부럽다고요? 형님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 보였어요.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회사였는데 형님은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말이 심했어요. 미안해요. 사실 우리도 남역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 적자가 나니까 인건비와 임대료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예민하게 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사실 가족끼리라도 돈 관계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경솔했어요. 그리고 그 돈 빌려주셨어도 동서 말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반찬 가게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뭐든 쉽게 얻은 건 쉽게 떠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동서가 왜 그렇게 저를 밀어냈는지. 형님, 미안했어요, 정말. 내가 나이도 한참 많은데 너무 유치하게 굴었죠? 어, 괜찮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저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 그리고 말도 편하게 하세요. 우리만 잘 지내면 되지. 호칭이 이미 있나요? 저는 동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죠? 더 이상 서로 질투하지 말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가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동서의 어릴 때 이야기,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들. 형님, 근데 반찬 가게 안 힘들어요? 반찬 가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싱글벙글이시네. 제가요? 네, 그렇게 재밌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요? 그럼 같이 하는 거 어때요? 내가요? 농담, 농담. 난 음식 거의 해본 적 없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잘하나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 후로 시간 날 때마다 동서는 저희 가게에 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형님, 이 양파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정말? 정말 거짓말 아니고? 물론이에요. 금방 늘 거예요. 동서는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변한 동서를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어요. 유리야, 네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 엄마가 정말 기쁘다. 어머니, 제가 늦게나마 철이 들었나 봐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은 때다. 고맙다, 우리 아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동서도 제법 요리를 몇 가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서, 혹시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정말? 형님, 나 지금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스카웃이요. 사실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는데 내가 해주는 요리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동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요즘 정말 일손이 부족해요. 우리 같이 하면 진짜 더 대박 날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질투 대신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 가족. 정말 오랜만에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동서와 진짜 화해를 한 후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희 가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동서와 도련님이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도시락 사업이 정말 크게 성공했거든요. 우와, 동서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러게요, 형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 관계였어요. 또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더 큰 가게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빚을 갚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거죠. 형수, 고마워요. 형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도련님. 도련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크게 사업하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도련님이 도시락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는 덕분에 정말 대박이 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 나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함께 일하고 가족들과 웃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 서야 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행 같았거든요. 진짜 성공이란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큰 집에 살지도 않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 가족의 진짜 재산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 이겨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재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사연가든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